한국 전통 구들과 미장 기술의 식민화 현상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거 해야 돼? 네? PPT 해야 돼? 네. PPT 하실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익입니다. 저는 이제 미장 분야의 명장이라고 이름을 달고 있고요. 구들 자격, 전통 구들 자격 없는 구들 협회에 발표를 해도 되는지 아무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전통 구들하고 우리가 일반 구들하고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거죠. 또 우리가 여기 전통구들협회가 문화재청에서 인가한 구들협회이기 때문에 그 전통성이라고 하는 게 허물어지면 아마 존재의 가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전통구들과 미장기술의 식민화 현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선언을 한 해가 지금 딱 100년 됐습니다. 1919년도에 이제 했고 독립운동도 1919년도에 일어났는데 또 우리 전통 건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이제 해방 후에 서양 건축 기술이 들어오면서 사실상의 전통 건축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승되지 않고 있다 이거든요. 지금 여기 혹시 문화재청에서 오신 직원분들 계신가요? 가셨나요? 다? 네. 제가 오늘 좀 드릴 내용은 여기 계신 분들 같이 공감하시면 좋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끼리 하게 돼서 좀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작을 좀 해주세요. 아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서 하신 분들은 머리 좋으신데 저는 머리가 좀 나빠서 목포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목포 좀 부정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고 이것저것 감투 쓰다 보니까 오라는 데 많고 바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전통구들 미장기술을 우수성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전통 건축 기술을 우리나라에서는 홀대받고 있다. 이거 한 가지는 같이 공유를 해요. 오히려 외국에서는 제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중동에서부터 미국, 일본 쭉 이렇게 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까 베트남, 부탄 다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홀대 이런 기술을 외국에서 오히려 높이 평가합니다. 문양 마찬가지예요. 문양 제가 미국에서 몇 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 우리 한국공사관 쭉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소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광고를 말씀드리자면 100년 만에 되살리는 한국의 전통 미장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근거로 해서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가 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들도 마찬가지인데 관심을 좀 더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쭉 다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시간을 줄여달라는 집행부의 얘기 때문에 말도 빨리 하고 뚜문뚜문 뛰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일제강점기 해방 후 서양 건축 기술이 도입으로 단절된 전통 건축 기술이 독립성을 좀 찾아보자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접어들면서 특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에서 인가한 전통 그 구들이라고 하는 것과 현재의 구들 기술하고는 구분을 할 줄 알아요. 네, 분명한 거. 그 구분이 안 되면 뭐 다른데 협회도 있고 뭐 구들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쭉 있고 일반 온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저 문화재 얘기도 쭉 나와버렸는데 원형보존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원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변형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뭐예요? 제가 여기 마지막에 여기 써놨지만 친환경 건축이 대안으로 전통재료, 전통건축 기술의 응용이라고 나와요. 응용을 하는 것이지 그걸 무너뜨리고 가면 안 돼. 이거 굉장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총장님 오시고 국회의원분들 오셨는데 이 얘기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밤새 이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어떻게 전달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사진만 드리고 찍으면 아픈다 그다. 예? 사진만 찍으면 아픈다. 네, 아니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건 그 기술을 그냥 두고 전통이니까 우리는 문화재로 두고 가자 이게 아니라 그 기술을 친환경 건축의 대안으로 쭉 앞에서도 말씀하셨죠.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이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입고 출신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갈 때 전통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신기술로 나오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0년 전 습식공사 기술과 재료 사용 기법을 좀 살펴봤다 이런 얘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들이든 미장이든 결국은 뭡니까? 실제로 여기 말씀을 어떻게 성당 큰 대성당을 짓는 것도 우리 분야에서 썼다 이거죠. 물공사를 하는 거. 그 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구들을 해보는 구들 공사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그 기술과 재료를 100년 전에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어떤 재료와 어떤 기법을 썼는지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전통성이 잠식된 시공 사례도 좀 조사를 해봤고 특히 학계 및 연구기관이 잘못된 인식 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 일단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문화재 건축물 표준 시방서와 표준 풍습의 문제점 이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게 다 계속 알려야 돼.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계신 분들도 공범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잘못 알려졌거나 생각이 잘못되기 때문에. 자, 경험적 지식이 무시된 행정적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우리나라의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이나 전문위원을 선정하는데 우리 구들협회 사람들 왜 안 들어가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고 아까 총장님 얘기하셨는데 아니 집을 지으면 대목이 있고 기와에 있고 각 직종마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걸로 안 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 다행스럽게 그 저 문화재기능협회 대목 그 우리 이사장 된 이광복 대목장이 전문위원회 들어가겠다. 굉장히 좀 고무된 이게인데 우리 전통고들협회에서 유능하신 분들 이렇게 이 바닥에 마당을 깔고 열어보면 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나와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뭘 행정이나 아니면 제도를 개선할 때 충분히 얘기해야 되는데 구들 여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입으로 가지고 구들을 놓습니까? 절대로 이 구들은 놔보고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지 입으로 가지고 구들을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자 그리고 건설 현장에 잘못된 용어 우리도 지금 같이 일하는 분들 여기 많이 오셨는데 현장에서 공부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일본말
일본말이 아마 대부분 차지하고 조금 유식한 칙도 하는 사람들은 뭐 쓰죠? 영어 쓰잖아. 대학에서 건축 공부하고 유학하고 온 사람. 한국말 없어요. 거의. 네? 이건 무슨 저기죠. 이 문화재 우리 전통이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다. 자, 시대적 배경이 말씀드린 대로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돼요. 지금까지는 해방 후에 현대건축 기술 들어오고 시멘트 공장 설립 후에 어떤 우리 물공사의 재료들이 시멘트 공장이 설립되면서 시작돼요. 참 공교롭게도 시멘트 공장이 생긴 지도 딱 100년이에요. 1919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시멘트 공장이 없을 때는 집을 못 지었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 건축물들이 지금 대부분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시멘트가 들어간 건물들은 어떤 문화재? 근대 문화재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할 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시대적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이 조선시대 미장재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재료들을 우리 현장 사람들도 알고 있거나 쓰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자, 궁궐 이 표는 뭐냐면 그 의궤에 나온 그 도표인데 궁궐에 허옇게 벽을 발라놨더니 뭡니까? 휘를 발랐을까요? 휘를 발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여기서. 그럼 뭐 시멘트를 발랐을까요? 100년 전에? 응? 여기 연도가 1633년부터 1906년도까지일 때 이때 시멘트 공장이 생겨나지도 않았는데 수입해서 발랐을 일은 없고 저쪽 가해보니까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얀 베톤을 발라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 건축이라고 하는 게 이미 옛날에 임금님은 친환경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 이를 안 바르고 하얀 흙을 발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거짓말하고 뒤에 얘기가 나옵니다. 학자들이 지금 거짓말한다고 공연하게 지금 써놨어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변형된 재료인데 우리 전통 벽체의 변형이라고 하는 걸 보면 원래 우리나라의 전통 벽체는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근대문화재로 많이 지정되어 있지만 저쪽에 벽체를 봤더니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도 저런 형태로 변해가기 시작해요. 자,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복원하는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원되어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지금도 뜯어보면 그렇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다. 자, 변형되었지만 적어도 이쪽에 했던 방법대로 좀 가져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일본식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다. 자, 이 그림은 뭡니까? 원형과 개량이라고 되는데 이쪽에 보면 우리 같이 해보셨지만 궁궐 구들의 구들 형태 저쪽에 보면은 저걸 아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거예요. 혹시 아파트 연탄 구들에 살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걸 공부한 사람이 연탄 표준 온돌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건설부에서 해서 규격화해서 나왔고 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시방서에도 지금 이 시방서에 나와 있는 도면 저쪽에 있는 건 뭐예요? 대량화된 연탄 구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자, 이 저쪽에 대량화된 구들에는 치수가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치수가 무엇일 때 얼마를 하고 표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온전하게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방서에 이렇게 봤더니 도면이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뒤에 넘어가서는 똑같이 표시를 다 해놨다. 자, 우리가 앞에서 궁궐구두를 한번 살펴봤을 때 이 궁궐구두를 그러면 그 표에다가 시방서 표에다가 치수를 주어가지고 얼마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원형 보존이라고 하는 원형을 보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뒤에 시방서에는 앞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뒤에 표시가 일일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시방서는 뭡니까? 시방서는 설계 도서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방서에 맞춰서
궁궐구들도 이 시방서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 특히 시방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경복궁 여기 자경전 꽃담이라고 하는데 우회 사진하고 밑에는 컬러이지만 저 우회 사진은 9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꽃담이 9개가 있어요. 근데 밑에는 7개로 복원이 됐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 왜 골치 아프게 얘기하냐. 이런 게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민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변화되고 변경되고 그 진정성이 없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없어진 분야에 안타까워서 제가 복원을 해봤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거. 벽체가 이 벽체. 한옥 벽체라고 이게 개인 벽체면은 얘기를 안 해요. 개인 벽체면 공공성이 있는 한옥 벽체에 베니어판을 하고 거기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하고 일본 사람이 최근에 뭐 일본하고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일제 독립 뭐 100주년 기념해서 돈 많이 들여서 행사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진정성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와가지고 무슨 독립이 의미가 있고 행사가 무슨 징용이 무슨 의미가 있고 위안부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진정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얘기하면 조용히 있으면 될 걸 왜 얘기하냐.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다 같이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자, 표준 풍선표에 문화재청에서 발간 표준 풍선표에 공연하게 100시멘트 180kg라고 돼 있어요. 공연. 자,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 현장에 시멘트가 들어왔다는 거는 석회 910kg에 180kg만 쓰라고 돼 있지만 까불로 쓰지 않겠어요. 까불로. 왜냐면 현대 재료라고 하는 거는 시공 방법에서 그만큼 편리하게 개발되기 때문에 건축을 배울 때 우리가 콘크리트, 몰타를 몇 대 몇으로 하라고 했던 얘기도 이제는 다 지나간 얘기예요. 문화재를 떠나고 주어진 재료 그냥 쓰면 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근대 문화재에만 써라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표시를 해줘야 되겠군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게 일부러 좀 써도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못된 부분 우리가 알아요. 지금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쪽에 한옥은 저거는 순수한 백토입니다. 옛날에 궁궐에 썼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순수한 백토예요. 누가 봤을 때 백시멘트나 석회라고 얘기했지만 순수한 하얀 흙을 가지고 작업이 되는데 저쪽에 있는 것도 제가 공사한 거지만 저쪽엔 오로지 현대식으로 가공된 줄눈 모르터라고 하는 배합할 필요도 없는 재료들을 갖다 써. 얼마나 좋습니까?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안 씁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가져가야 되는 건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적인 차원과 우리 그 기술을 보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친환경 건축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죠? 뭐 구들 놓고 시멘트 바르는데 저도 참 많이 봤는데 오늘 자료에도 마침 나왔고 흙침대. 흙침대가 이게 뭐예요? 흙침대잖아. 구들을 넣던 온돌 파이프를 깔든 흙을 바르면 돼. 근데 왜 구들 넣고 시멘트 바르는 일은 또 뭐예요? 네, 안타까워요. 이 시공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큰 사찰에서 했던 그런 사례가 돼요. 양옥에도 우리가 백토 비장을 공사해 본 사례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에 전통 재료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파트를 갖다가 또 흙으로 밟아서 아파트를 한옥으로 이렇게 꾸미는 사례. 제가 공사한 그런 사례거든요. 친환경 건축 얘기했는데 벽에 풀이 이렇게 올라오고 뭐 일부러 심은 거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이렇게 친환경 건축이. 자, 앞에서 아까 학자들의 견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연한 학회지에 올려놓은 이런 사례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일각에서는 회미장이 갈라지지 않도록 개발한 공법을 가진 미장 기능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그런 공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전통 재료만 사용한다면 갈라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진짜로 갈라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재료가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공연한 학회지에 이렇게 갖다가 써놓은 학자가 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러면 100년 전에 그러면 회를 가지고 일을 안 했고 백토를 가지고 일을 못 했고 흙을 가지고 일을 못 했냐? 굉장히 아쉽다. 이거.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욕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좀 알고 우리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전통 기법 개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그 진정성, 내면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겉에만 봐가지고 될 것은 뭐예요? 네? 지금 100주년 기념 행사는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 속은 아니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거죠. 경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참여할 때 아까 말씀을 드렸고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 시각과 하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안 되는데 그거가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고유 없는 시공상 문제에 대한 관용이 필요하다. 일하다가 좀 잘못될 수도 있어. 지금 왜냐하면 전통 기술이 완전히 단절됐기 때문에 단절됐습니다 지금. 그럼 여기서 잘못돼도 어떻게 약간 그 이해해주는 필요가 꼭 필요하겠다. 정밀 시공에 대한 보장이 없다. 시공비에 대한 보장이 없다. 돈은 조금 주고 장인이니까 잘하래. 명장이니까 야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냐고. 명장은 집에서 몸팔아다가 문화재 보수하고 남의 집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죠. 줄 거 주고 제대로 좀 시켰으면 좋겠다. 계획 설계 시 현장 전문가 참여가 확대해야 된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현장에서 앉아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시공비가 10배가 올라가도 모자라. 네? 치수가 안 맞아. 자, 미국의 최초의 뭡니까 대한제국공사관 공사를 했는데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같이 공사한 분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오셨는데 같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설계할 때도 아까 문화재 해체할 때 설계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교육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죠.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어떻게 해야 진정성 있는 전통 구두를 할 것인지 이런 게 계속 교육돼야 되는 장인 정신도 물론 필요합니다. 실적 눈 가리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거. 단절 기술 종목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전통 구들 세계문화유산 문제 이것도 좋지만 구들 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하다못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방문화재라도 지정을 하셔야지. 사람이 한 거잖아. 사람이 구두를 놓지 정신이 구두를 놓는 게 아닙니다. 손으로 놔야 돼. 그러면 이 단절 기술 종목에 대해서 지정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는지 제가 한번 해봤더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굉장히. 그래서 꼭 이런 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숭례문 단청의 교훈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 이렇게 돼서 하자가 나와요. 단청. 네? 그런데 우리가 구들이나 미장도 이와 못지않다. 제조적 기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청도 뭐예요? 단순히 나온 물감을 칠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가지에서 20가지 되는 천연 재료를 섞어서 해야 돼요. 우리가 구들 공사를 할 때 석회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어진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반죽을 하고 섞어서 써야 되잖아요. 이런 기술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자, 이게 뭡니까? 숭례문 단청 재료 일본산 수입해가지고 이 신문에 다 보도됐더니 제 얘기가 실사구시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자, 사용된 알료의 종류는 11가지 이중 기둥에 칠하는 붉은색
턱간주 뭐 하고 와중에 거기에 현대가루 호분을 제외하고 청색 계열인 삼청, 붉은 계열 알릴, 주황, 주홍 등 9가지 색을 모두 일본에서 들어와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아니면 이 정신 세계가 지금 이 정도에 와요. 아직도 개선이야. 이 미장 기술 앞에서 봤잖아요. 적어도 20개 재료 정도의 재료를 모아가지고 반죽해서 해야 돼.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국집의 음식하고 같은 거예요. 짜장면이 됐다, 짬뽕이 됐다가 뭐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잠깐만 참아주시면 3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한 그 재료가 잘 쓰여지는지 그 팔아먹은 사람이 와서 이제 참견도 하고 하자가 생겼다. 니들 재료를 잘못 팔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사람이 파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있잖아. 반청 문제가 불거진 국내관계자 보낸 편지에서 악유 사용에는 전문가의 의뢰나 테크닉과 판단력이 필요하다. 이게 전수가 전통법이 전통 기술이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을 답장으로 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전통구들 협회 이름은 좋은데 앞에 전통구들협회라고 붙였기 때문에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숭례문이 국보 1호라고 해서 그것만 잘해야 되고 다른 거는 다 잘못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문화재 건축물 우리 전통 건축 기술이 계승되고 이렇게 보존되어야 한다. 이런 맥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하여 단절된 우리 전통 건축 기술이 보존 계승될 수 있도록 10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 정치하는 분들, 공무원들 다 같이 한번 재조명해서 살펴봐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루하지만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